젊은 사람들 보고 애기 낳으세요. 한다고 납니까? 한 명 낳기도 힘들어요, 진짜로. 네, 저는 뭐 정치인들 욕 먹을 만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당 의원 전원한테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라는 책을 돌린 적이 있어요. 세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 여야 뭐 진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 이야기를 좀 가보면 앞서 이제 잠시 언급은 했지만 이제 신당 문제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궁금하거든요. 왜냐면은 신당에 있어서 이준석 바람이지만 또 이준석과 함께하는 천하용인이 있잖아요. 네. 천하용인에서 뭘 맡고 계시죠? 천을 맡고 있어요. 천을 맡고 계시죠. 제일 앞장서 리더, 있네요. 리더 느낌의 천을 딱 맡고 계시다 보니까 약간 아이돌 그룹 느낌이죠. 천하영이의 천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기 느낌의. 뭐 아이돌 리더님 그거 아니 되게 좋죠, 그 천 위원장님께서는 신당 창당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 매우 저희가 높다. 나가는 시점에는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 근데 왜 하필 그 날짜인 거야? 딱 12월 27일. 그럼 뭐 이준석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뭐 자기가 결정했는데 뭐. 아니 근데 농담이고 저도 아는데 친하시잖아. 그 어떻게 총선 100일 전인가? 아. 그 의미도 있고 100일.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에 발탁된 날이 그날이래요. 12년 전 12월 27일. 그래서 본인 정치 인생이 이제 한 갑자를 돌았다. 12년을 돌았다. 아, 해서 12년. 12간자로 돌았다는 뭐 겁니까? 어떤 새로운 선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당 그렇게 하고 창당에 대해서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제 네, 보고 저는 높다고 계시는 것 봐요. 같은데 네. 우리 임 소장님 저는 여러 많은 생각을 들어봤어요. 과연 이준석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랑 훨씬 가까우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은 로열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당을 본인이 어떻게 이끌었다고 생각하고 본인 때문에 팬덤도 생겼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이 청년층을 데려와서 대통령도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대표도 실제로 됐고. 그래서 저는 이 당의 주인이 이준석 대표는 내가 당의 주인인데 오히려 우리가 꿔다온 후보가 예를 들면 꿔다온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그다음에 민주적으로 뽑힌 나를 내부 총질한 당대표라는 이유로 그냥 내보냈던 것에 대한 뭔가 엄청난 분노가 있을 것 같고 다시 내가 접수해야겠다라는 그래서 왜 12월 27일이라는 고민을 해봤더니 김건희 특검을 과연 대통령이 받냐 안 받냐의 시기가 비슷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또 시기가 공교롭게도. 또 예. 임 소장님의 그 신당 분석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저는 좀 낮다. 신당을 애초에 하려면요 그냥 신당 한다 연기만 피울 게 아니라요 할 거야 사표 쓸 거야 짜증나 너네 나 안 봐 내가 이거 하면 어쩔 건데 막 연기만 피우는 확실히 거예요. 소장님 천하람 위원장은 이준석 네. 전 대표 관심이 없네. 아, 맛있게 드셔가지고 네, 하는 옛날 거고. 통닭이 훨씬 중요해요. 저는 그냥 지금 몸집 키우고 바람 피우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총선에서 신당 총선 앞두고 이 다당제, 이 신당의 출범, 움직임, 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뭐 제가 이제 거대 양당 중에 하나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말하면 뭐 자기 모순일 수도 있는데 국민들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이 원한다. 네. 근데 그 3당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은데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옛날에 안철수 의원을 막 엄청 욕하고 안철수 의원 때문에 제3지대 다 망했다 이런 얘기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근데 바꿔서 말하면 안철수 정도 됐기 때문에 불이 붙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양양자, 금태섭, 뭐 그다음에 정의당의 뭐 이제 제3의 권력 하시는 분들 폄하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체급이 되는 인물이 깃발을 들어야 불이 붙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막 나빠서라기보다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철수 의원이라고 하는 제3지대에 이제 약간 알박기 하고 계시던 분이 없어졌고 근데 그런데 제3지대에 깃발을 들 만한 체급 있는 인물이라는 게 현재 시점에는 이준석 대표 정도밖에 없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그 정도의 체급이 된다. 아 되죠. 지금은 뭐 혼자서 거의 뭐 무쌍을 찍고 다니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신당 창당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험지 출마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은 험지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뭐 여당에서도 뭐 대구 중진들, TK, PK 중진들 서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태경 의원이 먼저 선언을 또 했잖아요. 이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이제 받는 서울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뭐 언제 주겠냐? 그러니까 뭐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험지 출마론이라는 것 자체는 그다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없다. 근데
국민의힘이 망하는 시나리오를 보면은 진짜 천편일률적이에요. 영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헛소리를 해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수도권에서 지지율 쫙쫙 떨어지고 영남도 빠지죠. 영남도 빠지긴 빠지는데 영남은 빠져도 어느 정도 당세가 세니까 콘크리트까지는 아니에요. 아, 특히 그래요? PK는 콘크리트까지는 아닌데 PK 의석 약간 내주더라도 TK 해가지고 당선돼요. 그러니까 당을 망치는 사람들은 계속 당선이 되고 힘들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유탄 맞아가지고 다 죽어요. 그 지난번에 2020년 황교안 대표 공천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상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수도권에 오세훈 이런 사람도 지금 서울시장들 잘 됐지만 그냥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좀 괜찮은 얘기 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니까 무슨 경고의 메시지냐면 대구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너네도 언제든지 서울 수도권에 불려 올라올 수 있으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아,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에 맞는 정치를 해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여야 의미가 있는 건데 아, 그래야 한다. 이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국민들 보기에 안 좋은 비호감인 사람들 몇 명 해가지고 벌 주기 식으로 이게 행해지거든요. 그러면 남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앞으로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에 더 부합하는 좋은 정치를 해야지 이게 아니고 아 나는 저렇게 수도권 차출로 난당하려면 권력에 더 줄을 잘 서야겠다. 내가 더 잘 충성해야겠다. 어찌 보면 국민들은 속 시원하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거에는 별로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아요.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험지 출마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 해석이 달리할 수도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친이, 친명, 친명, 비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계파 갈등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마치 친명과 비명이 엄청나게 갈등이 있고 서로 간에 다투는 것 같지만요. 민주당에서는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 당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개인 의견만 하세요. 당 뒤로 숨지 마세요. 아니 그뭐 당 의견은 뭐 휴대폰만 봐도 다 나오는데 그거 뭐. 그러니까 당내에 제가 상황들을 보고 들었을 때 봤을 때 친명, 비명 문제가 아니라요. 기득권 586 도전한 사람 뭐 등등 이런 문제인 거지. 이 기득권이 너무 공고해서 이 안에를 보면요. 친명, 비명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뭉쳐 있어요, 뭉쳐요. 얼마 전에 기자회견 보니까 절대 안 뭉쳐질 것 같은 아니, 분들도 그분들 계시는데. 성분이 다 다릅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이익, 목적에 맞게 뭉친 거기 때문에 여기 누구 친하고 뭐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제가 그러면 봐도. 궁금한 게 본인의 자이든 타이든 분류가 됩니다. 아, 이 뭐 개파가 뭐 임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재인 정권에서의 행정관 뭐 대변인 부대변인이었기 예,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깝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분들도 있고 천하람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준석과 너무 친하다 보니까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고 이 개파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천하람 위원장님이 저보다 한 연배가 한 대여섯 살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여기서 저를 팔아서 본인 동안 어필하시는 거예요. 저 동안 아닌 거 알아요. 아니 저도. 근데 예를 들면 네. 지금 소위 여야에서 뭐 청년 정치이다 하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거의 왕고일 거예요. 아마 예, 왕고일 아, 겁니다. 술자리 용어 나왔죠, 왕고. 예. 문제는 이 MZ 세대라고 하는 우리 또래들은 누구 뭐 개판이 뭐니가 분류가 조금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분류가 어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소신과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이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집단의 그 목소리가 비슷하면 그렇게 분류가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던 일들과 어떻게 보면 그쪽의 핵심들과는 의견이 약간 달랐던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제가 어쨌든 저는 민주당에서 민주적 절차로 된 지도부와 당대표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 방송에 나가서 아니 왜 지금 민주적 뽑힌 당대표를 흔드냐. 그러면 저게 국민의힘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국민의힘도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 잘 있는 대표 그냥 흔들어서 눌러버렸잖아요. 그럼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면 친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랑 그렇게 막 통화하고 가까운 사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경선 분류가 얼마 안 남았는데 웃긴다. 가깝다고 하셔야죠. 별로 안 가까워도 지금 가깝다. 맨날 통화한다 하셔야죠. 대표님, 아. 저 지금 잘 커버치고 있는 거죠? 언론이나 이제 대중적으로 인식했을 때 개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맞습니다. 네, 개념으로 좀 접근하셨고 위원장님께서는 저는 기분은 안 좋지만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당에서 저희 당은 그렇습니다. 좀 가가지고 약간 이제 되바라진 얘기하고 뭐 주류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유승민계라고 해요. 실제 왜 그러면 그런 딱지를 붙이냐면은 좀 안 좋게 여기는 원래 이 불만 많은 사람들이다. 실제 저는 유승민 대표님과 거의 친하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하지만 당내에서 초창기에는 유승민계 아니야. 쟤 왠지 저 입 바른 소리하고 저 대바라진 놈 저거 이렇게 됐다가 이제 나중에는 요새는 뭐 유승민 대표 실제로 친하니까. 근데 그러면 잘 모르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정치인이 나왔을 때 가장 빨리 이해하시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어느 정치인과 가깝거나 비슷하구나라는 걸로 빨리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봤을 때 인물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될 수 그럼요. 있는 그게 거죠. 되게 기분은 좋진 않지만 국민들의 바쁜 시간에 저를 짧게 소개하기 위한 용도로 쓴다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나. 이준석 대표도 박근혜 퀴즈였다가 유승민계 얘기를 한 거의 10년 가까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성장하면 그런 딱지는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빨리 성장해야 되겠다. 정치 또 언론 뭐 이런 데가 불신을 받는 지탄의 대상 중에 한 것인데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생산적이고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참 여러 가지로 그 고민해야 되는 지점인데 왜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냥 과도하게 비판과 혐오의 대상이 되냐에 대해서도 저도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멋있네? 와! 이러다가 정치하겠다 하면 아유 왜 그런 걸 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과하게 조금 혐오의 대상으로 우리가 스스로든 아니면 밖에서든 만들었던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라는 것은 여당 있고 야당이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로 하면 그건 전체 공산주의인 것이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하란 대로 하면. 근데 여당이 있고 견제하는 야당이 있으면 우리가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고 협치라는 이름이 있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억지로 기계적으로 막는 억지 협치가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싸우라고 야당이 있는 거예요. 들려 아닙니까? 들려.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근데 너무 과도하게 정치한 부분이 마치 다인 것처럼 보여졌던 것도 저는 이 정치 혐오의 밑바탕이 된 것도 같습니다. 제가 볼 그래서 때는 정치에 대해서도. 정치 혐오는 본인들이 이 문턱을 계속 높여서 우리끼리만 해먹으려고 정치인분들이 있어요. 네. 본인들이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천 위원장님. 근데 그것도 있는데 저는 뭐 정치인들 욕 먹을만 해요. 뭐 욕 먹을만 하니까 욕 먹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당 의원 전원한테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라는 책을 돌린 적이 있어요. 세다. 그 책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여야 모두를 비판하는 건데 야당일 때 했던 얘기 여당일 때 완전 다르고 여당일 때 했던 얘기 야당일 때 완전 달라요.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돼서 우리가 야당일 때 했던 얘기들을 저희가 지킨다면 정말 좋은 여당과 정부가 될 거다. 그러겠다. 그렇잖아요. 물론 더 좋은 정치인을 우리가 잘 발굴하고 막 온갖 좋은 얘기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언론에서 AI 챗 GPT 같은 느낌으로 그 사람이 옛날에 했던 모순적인 얘기가 여기 동시에 뜨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막 말하고 있으면 딱 CNN 보면 바로 나오더만 막 트럼프가 뭐라 얘기하니까 바로 밑에 팩트 체크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이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막 이런 게 실시간으로 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기술력이 나와줘야 이제 정치인들이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지. 정치인들도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막 권력자 눈치 보고 잘 보이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전주의 남부 챗 GTP예요. 네, 챗 GPT 얘기하니까 바로. 천 위원장님은 아무튼 언론 탓하셨고. 아니, 아니, 언론 일단은 탓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 잘해주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신 네. 거 너무 좋아. 이거에 대한 첫 번째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 입으로 두 말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정치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한잔하시고 저희 다음 주제 넘어가는데. 넘어가죠. 네. 네. 아이고. 아유. 이번엔 잔 들고 우리 카메라 각자 보시고 오. 우리 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과 짠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제가 취재 중 진담하면 화이팅 한번 가겠습니다. 네. 자, 취재 중 진담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또 요런 거 하나 찍어줘야 돼요. 자, 계속해서 우리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년회다 보니까 좀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숙제를 풀어야 우리 지역뿐만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 전북의 출생률은 0.85명이고요. 전남 1.02, 제주 0.95명,
그리고 광주 0.9명에 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남도 마찬가지로 천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거 근데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순천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느는 도시. 아 요즘 뭐 순천만 정원이다 엄청 많이 아니 되게 핫하잖아요. 뭐 네. 천하람이다 해가지고. 네. 그거는 없었는데 도시 지역은 계속해서 인구가 늘지만 읍면은 엄청 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읍면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진짜로 올해 출생 신고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해요. 아 이러시는 분들이 애기 소리가 안 들리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실 상황이고, 근데 이 저출산 문제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어요. 그렇죠. 예. 복잡한 문제. 예. 비수도권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주면 조금 더 우리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유가 훨씬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네. 순천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순천 애 키우기 만족도가 어느 정도예요? 사실 되게 좋은 편이긴 해요. 좋은 편이에요. 순천에 출마하겠다고 하고 이사 내려올 때 고려했던 것도 애기 키우기 좋은 도시였던 게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통적인 교육 도시고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굉장히 아기 키우기 좋고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긴 할 텐데 서울이 교육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애 안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쟁이라든지 지나친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과잉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찌 보면 너무 경쟁의 피라미드가 너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피라미드를 지역적으로도 다변화하고 직업적으로도 다변화를 해야 사람들이 애를 좀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일수록 애를 안 낳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인재 유출이라도 막아야 맞아요. 우리가 저출생이라든지 전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냐 하는데 임 소장님 지역을 너무 떠나요 청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지난 한 20년간인가요? 한 15년, 짧게 15년간 제가 알기로는 약 이거를 만약에 한 명만 나와주면 1억이 넘는 돈이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가 됐는데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은 전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여야 상관없이 진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2075년, 얼마 전에 나온 2075년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의하면 2075년에 선진국에 편입되는 나라가 예를 들면 15대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가 누구냐, 어디냐면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필리핀 이런 데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없어요. 이유가 뭐죠? 인구가 줄었기 인구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드타운 같은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구가 없으면 생산이 돼야지 뭐가 투자 환경도 생기고 나라가 경제가 성장을 할 텐데 우리나라 인구의 구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어느 하나로 젊은 사람들 보고 애기 낳으세요. 한다고 납니까? 왜냐면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너무 어렵고 미래가 막막하고 돈도 진짜 많이 들고 그런 환경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도 하나를 낳고 나서도 절대 둘은 안 낳는다는 사람도 많아요. 한 명 낳기도 힘들어요, 진짜로. 하나를 낳고도 둘을 낳아도 괜찮은 나라를 만들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편한 게 세종시 예를 보면요. 세종시가 유일하게 출산 인구가 전국보다 평균보다 굉장히 월등하게 많아요. 교육 환경이 좋습니다, 아이들 교육 환경. 수많은 그 새로 생긴 도시다 보니까 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공립 학교가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인프라가 일단은 구축이 네. 잘 돼 있다는.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 엄마 같은 경우는 애를 하나 낳았더니 괜찮아. 그 내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어. 그러면 둘도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일단은 그쪽은 좀 특이한 환경이긴 합니다만 직장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많잖아요. 안정된 직장생활, 안정된 경제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이 고민에 대한 천하람 위원장님의 생각은 되게 심각하고요. 이게 자 그러면 현금 지원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린다고 하면 애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그런 지자체들이 있죠. 있죠. 뭐 낳으면 그러니까- 셋째부터는 얼마다. 아니, 물론 도움 되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 달에 100만 원 더 받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육아에 드는 비용 인플레가 더 생길 수도 있어요. 맞아.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맞아, 네, 진짜 맞아. 진짜로. 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문화적인 걸로도 돼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권이 지금 전부 다 이래요. 중국, 대만, 홍콩 전부 출산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눈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우리가 일정 부분 이상의 성공도 거둬야 되고 좀 번듯한 아파트에도 살아야 되고 좋은 직장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가지는 기준점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물론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는데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남과 비교하는 문화라든지 아니면 기준점이 높아진 상황에서 현금 지원 있어도요. 더 좋은 유모차 사야 되고 또 더 좋은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사교육비 보조처럼 올라가, 변질될지도 금액이. 육아 인플레를 예. 처음 올라가요. 생각해봤어요. 진짜로. 저는. 그렇다고 해서 둘째 낳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영역에 대한 접근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 말고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게. 온갖 예산에다가 저출산 대책 예산이라고 하는 것부터 때려쳐야 돼요. 그것부터 때려쳐라. 예. 저 지금 아까 보면 막 1인당 나눠줘도 얼마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자세하게 따져보면은요, 저출산이랑 아무 상관없는 지자체에서 그냥 하는 예산인 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저출산 예산이라고 딱지를 붙여야 이게 잘 안 잘리니까 예산이.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제대로 다시 한번 분류해가지고 차라리 이거 제대로 못 쓸 바에는 저는 진짜 현금성 지원으로 몰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걸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또 없애려고 하고 있으니까. 잘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건복지부도 할 수 뭐만 있죠. 하면 뭐 다 저출산 예산이래 뭐만 하면. 결국에 지역에 오늘 방송하는 것도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지역 방송도 살려야 됩니다. 이 방송인분들이 체급 있으신 분 다 서울로만 가시면은 맞아요. 네. 그래서 두 분 와주신 거죠? 저는 그래서 전라남도 방송 거의 독과점이에요. 아니 근데 그 지역 방송도 방송인데 제가 사실 와서 지역을 그럼 어떻게 살릴까? 저 이거 포퓰리즘이 아니고요. 전북대학교에 연간 1조 이상 주면 됩니다. 전북대학교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죠? 요새 이제 글로컬 대학이다 맞아요. 해가지고 지금 선정됐습니다. 최종 선정됐습니다. 5년에 1,000억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거 해서 안 돼요. 1년에 1조 이상 써야 됩니다. UC 계열에,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뭐 버클리나 뭐 LA나 주에서 연간 예산 1조 이상씩 써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명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안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그렇죠. 산업도 들어와서 그렇죠. 같이 성장하는. 순천에 있는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뭐가 제일 문제냐면요. 폐잔병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옛날에 우리가 경북대나 전남대나 부산대가 잘 나갈 때는요. 서울대 가는 거 아니면 우리가 지역대학에 남겠다라고 맞아요. 하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때의 명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 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럼 지역의 청년들이 서울에 대학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지역에 못 돌아와요. 왜냐하면 손가락질 당하거든요. 서울에서 자리 못 잡고 지역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또 이류 같은 느낌이 약간 도망자 느낌이. 맞아요. 아니 스스로 이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인류가 됩니까? 지역의 대학에서도 인류 인재들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대학부터 우리가 압도적으로 키워야 된다. 야, 누가 밥 지금 주냐. 위원장이 한 표 나온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국힘 당원. 저는 진짜 네. 완전 동의하고요. 천하람 위원장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해법을 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어서 이 정도의 생활형 고민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깊은 말씀이었고. 예. 자, 우리 임 소장이 우리 지역의 미래 그리고 숙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자, 그럼 앞으로 뭐 전북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지방 어떤 미래를 좀 꿈꿔야 할까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속 고민했던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이었거든요. 그게 큰 숙제고 사실 그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과업처럼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게 행정수도 만든 것이고 저는 그게 꽤 성공한 모델이라고 봅니다. 지금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기업 여기저기 옮겨놨잖아요. 이래저래. 근데 그런 분들은 아직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혁신도시 말씀이시죠? 네, 혁신도시. 혹은 뭐 주말 부부라던가. 그래서 저는 이 세종시 모델이 그 저출산 해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하나의 롤모델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공기업도 오고 이게 직업도 예를 들어 학교 말씀도 하셨지만 그게 나의 경제 활동과 또 연결이 돼야 이 지역에서 내가 발전하고 또 봉사를 할 수 있겠잖아요. 다방면을 고민해야 되지만 그게 한꺼번에 전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순차적으로 돼야 될 것이고 억지로 만들면 또 그게 또 탈이 납니다. 큰 안목으로 좀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교육, 그다음에 안정적인 경제활동. 그게 우선시 되고 나중에 이제 기업도 하면 그 도시가 이제 점점 더 서울 못지않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넓으면서도 좁은데 미국의 한 주보다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여기가
이쪽을 다 중심에 대야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니까요. 네. 아무튼 4명 중에 한 명이 대통령 연임제 해가지고 좀 세상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저는 대통령과 함께 방송을 한 것도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요. 일단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우리 천 위원장님 오늘 우리 전라북도 전주 찾아주셨는데 저희와 함께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고요. 많이 드셨어요. 네. 저 혼자 거의 다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편안한 세팅에서 우리 전북에 계시는 정말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순천의 고민과 전주의 고민, 더 나아가가지고는 포항의 고민과 대구의 고민도 사실 그렇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정말로 우리 전북에 계시는 국민들의 삶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저도 그걸 남에게 맡겨놓을 수 있는 단계는 넘어온 것 같으니까 저부터라도 계속 관심 가지고 전북 도민들께서 그래도 천하람이가 우리의 삶을 조금은 신경 쓰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했네. 준비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네. 와. 자, 우리 임세은 소장님께서도 네. 저희 취재중 진담과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예, 저도 너무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좀 즐거운 대화가 너무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방송은 굉장히 긴장을 해요. 특히나 이제 야당을 대표해서 오면 저희가 또 이제 야당이 어쩌면 아직은 그 집권 여당보다 힘이 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잘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는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저 더불어민주당에 굉장한 전폭적인 지지를 또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권 여당이 크게 우리 전북과 전주를 신경 못 쓰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야당, 민주당에서 더 많이 챙기고 살뜰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취재중 진담 늘 마지막 타임에는 MC 재미 건배사를 하면서 끝내죠. 자, 진부할 수도 있겠지만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진짜 어제부터 열심히 건배사 짜와왔습니다. 전북 아니겠습니까? 이 전북에서 나고 자란 우리 청년들은 전북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 하면 우리의 전북이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네. 열심히 했어. 이야. 자, 나의 전부! 우리의 전부! 자, 빨리 시작해. 뒷담화가 제맛이고요. 뉴스는 씹어줘야 제맛입니다. 여러분들의 금요일 밤 그리고 7시 퇴근길을 책임지는 저희는요, 다음 주 7시 금요일 7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엔딩으로 노래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편안한 기적을 기다리지만 눈앞에서는 우리의 거친 길을 잘한다. 할 수 없는 일을 와며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그렇지 않아